신라 왕국의 중심에 우뚝 선 첨성대. 이것은 무엇일까? 천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실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했던 한 중심 시설이었을 것이다. 위대한 여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논쟁 속 단 하나의 진리. 첨성대는 천년 신라를 이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장소로서 이미지로서 그 랜드마크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생전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천문대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저 난 작은 창으로 세상 구경하듯 우직하게 서 있는 첨성대. 그 속에 감춰진 1400여 년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늘과 소통하는 것.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을 열었다. 지금도 만이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천제를 올리고 있다. 하늘이 열리는 공간. 혹 선조들은 이곳에서 별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 답은 참성단의 형태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참성단은 기본적으로 반듯한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구조다. 또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라 바깥쪽 둘레는 원형에 가깝고 내부는 사각형이다. 이는 종교와 과학이 공존함을 보여주는데 참성단이 천문대의 역할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첨성대와도 많이 닮아 있다. 고대 문화의 집성지 경주. 이곳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알고 있을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산적한 곳이다. 이를 통해 신라 천년의 역사는 물론 고대의 생활과 과학기술의 발전도 엿볼 수 있어 경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그 한가운데 첨성대가 있다. 기다란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탑과 같은 이것은 그 축조 방식이 만이산의 참성대와 비슷한 건축물이다. 원형과 사각형을 갖춘 형태도 참성단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첨성대도 천문대일까? 사실 첨성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때문에 1973년부터 시작된 학자들의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문대란 주장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왕권의 상징물이자 제단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이는 모두 문헌 근거와 역사적 해석에서 나온 것인데 최근에 새로운 관점으로 첨성대를 연구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첨성대가 품은 과학이었다. 사실 첨성대가 천문대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건 이름 때문이다. 이름 외엔 첨성대의 용도를 짐작할 당시의 기록은 없다. 단지 삼국유사에 만들어진 시기가 선덕여왕 때로 전해지는데 그것도 본 기록이 아닌 별기로 전해진다. 최초의 첨성대를 언급한 자료는 첨성대가 지어지고 나서 600년 후에 나온 삼국유사인데요. 삼국유사에서는 단지 첨성대가 선덕왕, 27대 선덕왕이 첨성대를 지었다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첨성대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와 조선에서 많이 전해지는데 당시도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에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라 27대 왕인 선덕여왕은 통일신라뿐 아니라 고대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룬 왕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첨성대가 만들어졌다면 그 의미나 기술에서 굉장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린 첨성대에 관한 여러 학설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첨성대에 관한 주장 중엔 하늘에 재를 올리는 제단이란 수미산설이 있는데 이는 첨성대의 구조에서 시작됐다. 선덕여왕이 재임하던 7세기 초엔 불교가 융성했는데 불교의 영산인 수미산을 본떠 만든 첨성대는 불교적 제단이란 것이다. 이는 애초에 첨성대가 별을 관측할 수 없는 구조란 것이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별을 관측해서 올라간다면은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 높은 데 있고 그 관측대도 너무나 높은데 8.4m 높이거든요. 아파트 베란다 4층 높이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다가 신라시대의 밤이라면 아주 깜깜한 밤이었을 텐데 거길 횃불 들고 올라가서 관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른 근거는 첨성대의 위치. 조선시대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천문대는 궁궐의 한쪽 모서리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첨성대는 넓은 평지에 있어 위치상으로도 천문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제단이 아닌 왕권의 상징물이란 주장도 있다.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여자가 왕이 오래되니까는 반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반발이 많아서 실제로 반란이 있었고요. 선덕여왕이 죽을 때에도 비담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왕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왕이라는 걸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진평왕과 왕비는 석가모니의 부모인 백정과 마야 부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칭했다. 자연스레 선덕여왕은 석가모니와 같이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고대엔 혈족이 아닌 뼈로 가문을 이었기에 성골이란 계급으로 칭해졌던 것이다. 성골의 왕이자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금은 흑륜사로 알려진 이곳은 신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절로 웃는 얼굴 모양의 수막새를 비롯해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와 조각에 새겨진 영면은 선덕여왕이 영험한 여왕이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라는 의미의 분황사도 그 존재 역시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신성성뿐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도 했다. 황룡사지와 그곳의 구축목탑이 대표적인 예다. 실물은 사라졌지만 문헌으로 고증된 것으로 그 규모와 크기를 알 수 있는데 목탑은 그 면적이 496제곱미터에 높이가 80m에 달했다. 황룡사지 구축목탑은 553년 진흥왕 때의 절을 창건한 후 645년 선덕여왕 때 완성됐다. 결국 황룡사가 완성되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왕권과 여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걸작품들은 모두 신라 왕궁의 주변에 있었고 첨성대 역시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별을 본다는 뜻의 첨성대란 이름도 다르게 해석된다. 사실 그 천문대라면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천대, 관성대, 관차라는 대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천문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천체를 관측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이렇게 천체를 올려 쳐다본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천문대를 관성대, 관천대라고 썼거든요. 첨성이라는 건 별에 대한 어떤 그 숙모의 뜻이 품어 있는 겁니다.
이는 선덕여왕을 성스러운 존재인 별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유적은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기록이 많은 데 비해 첨성대의 기록은 왜 없는 것일까? 그 선덕여왕 그리고 뒤를 이은 진덕여왕 때까지가 선골의 마지막 왕이었죠. 무열왕이 즉위해서 진골이 왕이 오면서부터는 이제 선골이 이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선덕여왕이 죽고 무열왕이 즉위할 때까지 별로 몇 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첨성대의 의미가 불과 몇 년 만에 퇴색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치돼 버렸고 잊혀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록에도 거의 남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한 첨성대는 왕의 신성한 권력은 하늘의 별에서 온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이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바로 첨성대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첨성대는 왜 경주의 중심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일까? 선덕여왕 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체제를 좀 확립을 하고 좀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체계화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이 왕도로서 좀 질서가 좀 덜 잡혔던 부분을 왕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좀 장기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하면서 그런 일환에서 첨성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주 시내를 관통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은 옥녀봉과 선도산이다. 그곳에서 동짓날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면 두 곳의 시선이 만나는 곳에 정확히 첨성대가 있다. 선조들은 도시계획에서 동쪽, 특히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 일출 방향을 중요시했는데 150년 뒤에 만들어진 석굴암 역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선도산에서 첨성대를 지나 더 나아가면 같은 선상에 안압지가 있다. 이는 선덕여왕 후대인 문무왕 때 만든 궁궐 내부 시설물로 당시 첨성대도 궁에 있었으며 오랜 기간 왕궁 건설의 기준점이 됐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선덕여왕 때에 이 경주의 어느 정도 요즘 이야기하는 마스터 플랜 그 기본 도시 개발 그 기본 계획의 수립한 어떤 그 한 증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첨성대를 계획할 때 이 축선 방향에서 어떤 도시 계획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다음에 그 선상에 오는 낭산에 이 자기 능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진질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얼핏 과학적인 검증인 것 같지만 천문대설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첨성대를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별을 본다는 것은 이제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보듯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아니면 개인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의 일생이나 국가의 장래와 연결시켜서 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보기 때문에 뭐 이 점술적인 요인도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농경사회 위주였던 과거엔 기상과 기후 관측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때문에 왕이 직접 관할했는데 당시 왕은 통치와 주술의 권한을 모두 가진 존재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별의 위치를 관측하는 거고요. 뭐 별의 위치가 하루 동안 동쪽에 떠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별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매일매일 뜨는 별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뜨는 시각이 달라지는 걸 이용하면 간단히 계절할 수가 있고요. 그런 천문 현상이 단순히 이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첨성대는 점성대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내무랑이 죽은 후 점성대에서 관측한 별자리를 보고 능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첨성대의 존재가 왕에게 특히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치도 왕이 있던 반월성 가까이 있었는데 하늘에 이상 현상이 있을 때 왕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반월성, 궁궐에서 아주 지근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하늘에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그런 천체가 나타나면 바로 왕이나 아주 그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했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도 지금과 같은 천문대가 궁궐 바로 옆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게 됩니다. 신라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문 관측에 관한 기록엔 천문관이나 천문박사, 일관이란 관직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천문 관측을 담당하는 이들로 왕이 순행을 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 특히 일관은 천문과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으로 왕이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 조력자의 역할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당시 천문대란 별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닌 별의 움직임, 즉 하늘의 현상을 관측하는 곳이었다. 이는 첨성대가 낮은 평야에 위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첨성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근처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산이나 혹은 큰 뭐 나무 같은 것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의 위치에 올라가서 보면 아마 전 하늘을 쉽게 사방을 다 관측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첨성대에선 어떻게 별을 관측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첨성대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첨성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맨 아래 사각형 기단인 밑받침, 그리고 돌을 원통형으로 쌓아 올린 몸통, 그 위 맨 꼭대기에 있는 두 층의 정자석이다. 세부 구조는 수리적으로 첨성대가 천문대란 근거로 해석되기도 한다. 땅속에 있는 밑받침 한 단을 포함해 몸통의 27단은 달의 공전주기와 27대 선덕여왕을, 상하부 기단을 합한 31개 단은 양력 한 달, 남창고를 기준으로 위아래 단은 12달, 24절기를, 돌의 수가 총 365개로 1년을 뜻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또는 이런 그 심볼, 여러 가지 첨성대의 수에 얽힌 이야기, 이것은 예사로운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우연히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치가, 우연의 일치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첨성대의 돌의 단의 수나 돌의 개수의 수나 그러한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럼 이 같은 구조에서 천문 관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첨성대 중간에 뚫린 단 하나의 창, 이것은 남쪽을 보고 있어 남창구로 불린다.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1m 정도로 이것을 통해 사람이 들어가 하늘을 관측했다고 한다. 첨성대의 역사와 축조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그것을 통한 관측 기록은 후세에 많이 전해진다.
기록엔 천문 관측 방법에 관한 것도 있는데 창을 통해 사람이 들어가 별을 관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엔 실측과 항공 차량, 각종 자료를 통해 같은 재료와 크기를 복원한 첨성대가 전시돼 있다. 우리 문헌에 기록된 방법대로 첨성대 내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남창구로 들어간 첨성대 내부는 아래가 흙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올려다보면 흡사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관측은 중간 정자석을 딛고 한 단 더 올라가 꼭대기 정자석에서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이렇게 관측한 기록은 남아있을까? 삼국시대 관측 기록을 지금까지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240여 차례에 걸쳐서 관측 기록들이 그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천문 관측대였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이 첨성대가 세워지는 선덕 여왕 이제 2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관측 기록이 더 많이 보인다. 실제로 첨성대 축조 전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천문 기록을 20년 단위로 정리했을 때 첨성대가 세워진 633년 이후 관측 기록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엔 별은 물론 유성, 일식과 지진, 기상 같은 모든 천체를 관측했는데 축조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근거엔 반론이 따랐다. 2011년 천문학회에선 첨성대가 천문대란 새로운 근거를 발표했다. 그것은 유성 관측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이후 신라의 유성 관측 기록은 모두 5건인데 반월성과 황룡사 일대를 비롯 모두 첨성대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5개의 유성 모두를 관측하려면 유성들이 떨어진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첨성대가 바로 그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 국가의 재해를 첨성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첨성대가 하늘에 재해를 올리는 재단이라는 주장도 반박할 근거가 제시됐다. 그럼 당시 첨성대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혼천이는 이 첨성대에서 바라본 신라시대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천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첨성대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구가 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왕국 신라에선 첨성대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늘의 그 움직임을 제대로 잘 알려줘 가지고 농사에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왕이라든지 군왕들 또는 선비들이 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백성들께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주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 제기된 첨성대에 관한 주장은 반론을 거듭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첨성대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엔 천문대냐 재단이냐가 아닌 제3의 관점으로 첨성대의 가치를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건축학적 방법으로 첨성대 축조 기술을 알아보는 것이다. 첨성대 같은 건축물을 세울 땐 맨 처음이 지반 다지기다. 일반적으로 그 돌 구조물이건 나무 구조물이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에 힘을 전달하는, 지반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약하게 되면
그 땅 속으로 구조물이 이렇게 파묻히게 돼요. 다음엔 돌기둥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넓은 판재인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몸통을 쌓은 후 맨 위에 정자석을 얹었다. 사실 첨성대는 축조 방법 이전에 그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곡선이다. 곡선을 만드는 기술은 돌을 들여쌓는 체감 공법에 있는데 첨성대 31단의 체감엔 부분별로 규칙이 있다. 7단까지는 1.5에서 3cm로 들여쌓고 8단부터 20단까지는 6cm 정도로 점점 커진다. 그리고 20단부터 27단까지는 0.5cm 정도로 다시 작아져 곡선의 모양이 잡힌 것이다. 그럼 왜 곡선일까? 이는 첨성대 축조술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선 형태와 더불어 몇 가지 의문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의문 중 하나는 정자석의 용도다. 정자석은 맨 꼭대기 외에도 19와 20, 25와 26번째 단에도 있다. 이를 비녀석이라고도 하는데 꼭대기 정자석과 가까운 곳에 이것을 만든 이유는 뭘까? 내부에서 보면 4개의 긴 돌이 우물 정자로 교차해서 쌓인 걸 알 수 있다. 그것은 꼭대기 정자석과 같은 구조인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세 번째 의문은 재료다. 첨성대는 당시 주변에 흔히 있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몸통을 구성하는 돌은 30cm 크기로 무게는 50kg에서 870kg까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돌을 어떻게 가지런히 쌓아 9m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원통이다. 첨성대의 몸통을 보면 대부분 원통형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원이 아닌 일그러진 원이다. 북동쪽은 더 많이 튀어나가고 남서쪽은 약간 들어간 것이다. 이는 곧 첨성대가 전체적으로 대칭이 아니란 것도 알 수 있다. 마지막 의문은 안과 밖의 차이다. 내부에서 본 몸통은 거칠게 마모된 돌들이 불규칙적으로 단과 단 사이가 균일하게 배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겉에서 보면 매끄러운 돌의 배치 상태도 가지런하게 보인다.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으로 추측한 첨성대의 축조 방법은 흑비계 공법이다. 의문에 대해서 몽땅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1400년 전에 서기 647년에 신라인들이 첨성대에 활용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흑비계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계는 고층 건물을 세울 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쇠나 철이 없었던 과거엔 주변에 흔히 있었던 흙으로 비계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흑비계 공법으로 쌓은 첨성대 축조 방법은 이렇다. 먼저 첨성대가 놓일 부분에 지반을 다진 후 기단부를 설치, 기단을 쌓는다. 그리고 지표면과 기단의 턱을 흙으로 완만하게 메꿔주는데 몸통에 단을 올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내외부에 흙을 채워 흑비계를 만드는 것이다. 꼭대기에 정자석을 놓은 후엔 반대로 흙을 점점 제거하면서 내려오는데 속의 흙은 남창구를 통해서 꺼낸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면 내부 12단까지 흙이 꽉 채워진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이와 같은 흑백의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첨성대를 만든 그 건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첨성대 이후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그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나 황룡사 구청 목탑을 만드는 그 방식, 그 건축 기법 또한 이 첨성대와 동일하게 되고, 물론 동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된 걸로 봐서는 이 첨성대를 본다라면 당시에 그러한 건축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또는 이 천문과학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같은 축조 방법이 첨성대가 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원인일까? 첨성대는 보면은 이 건물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진이나 이 태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360도 대칭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식입니다. 첨성대의 곡선은 힘의 흐름이 몸통 중심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내부 12단까지 채워진 흙은 무게 중심이 돼 오뚜기같이 기울어져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한다. 결국 첨성대는 오랜 세월 본 모습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현대 건축에서도 그런 원리들은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400년 전에 첨성대에서 그런 건축 원리,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첨성대에 관한 근래의 화두는 기울기다. 지금 첨성대는 북쪽으로 1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10년 이상 관측한 결과 더 이상 기울기의 변화는 없었다. 축조 당시부터 기울어진 것인지 기울어진 후 안정화가 된 것인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카이스트에선 첨성대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당시 실험을 위해 만든 이 첨성대 모형은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축소 제작된 것이다. 형태는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재료는 경주 남산의 화강암과 유사한 황등석으로 했다. 축소 모형을 통한 실험은 첨성대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진 실험이었다. 경주 지역의 지진 재해도와 하부 지반 조건 상황을 반영한 지진파를 생성해 원심 모형 시험기를 가속시키고 동시에 지진 하중을 작용해 움직임도 평가했다. 실험은 첨성대의 정자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다. 실험에서 진행된 지진 재현 주기 중 1000년과 2400년을 비교한 결과 시간이 오래돼도 변함이 없어 성능 등급은 더 올라갔다. 그리고 원형태의 모형은 2400년 지진에도 흔들림은 있지만 붕괴되지 않았고 비녀석과 정자석이 빠진 모형은 1000년 지진에도 붕괴됐다. 이는 정자석이 내진 성능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첨성대 19단과 20단, 25단과 26단에 총 8개의 비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진 시 좌우로 흔들림을 억제해서 내진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상단에 설치된 정자석의 경우에는 서로 맞물려지도록 결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4가지 점이 첨성대가 갖고 있는 내진의 특수한 훌륭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창과 아래까지 채워진 흙은 몸통을 일체로 움직이게 하고 내부의 거친 벽은 마찰력을 증가시켜 더 강한 구조물이 되도록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대 건축 기술의 백미다. 그런데 당시에 왜 내진 기술이 필요했을까?
당시 경주엔 지진 관측과 그 피해에 관한 기록이 많이 전해진다. 경주 지역이 상당히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지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첨성대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첨성대가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도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선조들의 어떤 내진 설계 기술이 훌륭한 내진 설계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용도가 무엇이든 첨성대는 1400여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담긴 건축물이란 것이다. 최근 첨성대에 관한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가 뜨고 지는 동안인 낮의 길이를 연평균 값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가 첨성대의 몸통 곡선 형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첨성대의 외부 형태, 즉 곡면의 형태, 상차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곡면의 형태가 이 천문학적으로 볼 때에 이 낮의 길이의 그 비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첨성대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기틀을 완성한 국가다. 하지만 신라가 남긴 수많은 유적은 지금까지 고대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이자 사상이다. 이런 신라의 문화 융성엔 무엇이 있었을까? 신라는 이 고구려 백제를 포함해서 삼국 중에서는 그 문화 기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백제나 고구려의 이런 외부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그것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과 창조의 미덕을 실현한 신라. 그 신라의 첨성대는 하늘의 뜻을 읽어 백성을 보살피고자 하는 왕들의 애민 사상에서 비롯된 발명품은 아닐까. 당시에 과학기술이라든지 건축기술이라든지 기하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 이런 것들의 수준을 첨성대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그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또 뛰어난 그런 기술이 담겨있는 건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구조물이 1400년을 나라가 몇 번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기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천문대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재단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 수없이 연구돼 왔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첨성대가 고대 건축물 중 유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돼 왔다는 것이다. 1400여 년 첨성대가 간직한 비밀은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 선조들의 고대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물이란 것이다.